아버지, 이젠 포기하실 때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거실에 서 있던 큰아들 준혁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옆에 있던 작은아들 민재도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도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두 아들의 냉담한 시선이 아버지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운 게 후회가 되는구나. 준혁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민재는 억지로 웃음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정우의 마음속에서 오랜 세월 쌓였던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우는 올해 68살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죠. 이곳은 그의 인생 대부분이 담긴 작지만 정이 깊은 집입니다. 두 아들 준혁과 민재가 어릴 적 뛰놀던 거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함께 식사하던 작은 부엌, 그리고 아내 명희가 마지막 숨을 거둔 침실까지, 이 집은 이정우의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는 평생을 교사로 일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지도 아래 꿈을 키워갔고 그가 쓴 교과서는 지금도 전국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죠.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남달랐던 이정우는 매일 아침 일찍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와.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힘찼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도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제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아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다소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두 아들이 어릴 적 숙제를 게을리하거나 시험 성적이 좋지 않으면 거실로 불러 앉혀놓고 꼬집곤 했습니다. 준혁아, 민재야, 너희가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야. 공부는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해. 노력 없는 결과는 없단다. 그는 두 아들이 자신처럼 어려운 청년기를 보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가난과 좌절을 두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은 두 아들의 학비와 학원비로 쓰였고 가끔은 아내 명희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명희는 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녀의 몸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 명희가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이정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학교에서도 조퇴를 반복했고 병원비와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몇 년간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습니다. 명희가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나 없이도 두 아들 잘 돌봐줘요. 난 당신만 믿어요. 그 순간 이정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두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명희는 끝내 그의 곁을 떠났고 그 순간 이정우의 삶에서도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그의 집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거실의 TV 소리도 주방에서 들리던 접시 부딪히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두 아들은 각자의 일로 바빠졌고 그는 홀로 남겨진 채 고독한 일상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끔 두 아들과 연락이 닿을 때면 그는 마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척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혁아, 민재야, 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단다. 걱정 말아라. 그러나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짧고 차가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요즘 바빠서요, 아버지. 그럴 때마다 이정우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명희야,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가끔은 궁금하구나. 그의 유일한 친구는 오렌지기 김영석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씩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영석아, 우리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그러게,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 덜 외롭지 않나? 그러길 바란다만 요즘은 연락도 뜸하네. 영석은 늘 그를 다독이며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의 얼굴에는 늘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정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두 아들이 자신 없는 세상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이정우는 오늘도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홀로 견디며 익숙해진 외로움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제는 작은 아들 민재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 이번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래.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자꾸나. 짧은 통화였지만 이정우는 그 순간 전화를 내려놓고 오래도록 미소 지었습니다. 두 아들이 집을 찾겠다는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곧바로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먼지가 쌓인 창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냉장고 속에는 아들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채우기 위해 오랜만에 시장도 다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정우는 아침 일찍부터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주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고 식탁 위에는 깨끗한 식탁보를 깔았습니다. 두 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와 잡채도 준비했습니다. 점심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큰아들 준혁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작은아들 민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자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어진 이정우의 모습을 보며 세월의 흔적을 새삼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어서 들어와라. 앉아. 이정우는 두 아들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평소 혼자 식사하던 그에게는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많이 먹어라. 너희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많이 준비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어쩐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은 음식이 가득 찬 식탁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잠시 입술을 깨물고는 결국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이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표정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형의 눈치를 보며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혁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저희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생긴 거니? 이정우는 두 아들의 눈빛에서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요즘 사업 자금도 부족하고 집 대출금도 부담이 커서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면 어떨까 해서요. 이 말이 떨어지자 이정우는 순간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혼란이 얽힌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돈 문제로 찾아온 것임을 깨닫는 순간 그가 기대했던 따뜻한 가족의 시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어른이고 가정을 꾸린 가장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버지도 이제는 저희에게 조금 기대셔도 괜찮습니다. 민재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혁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반응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번만 도와주시면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이정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단지 돈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랜 세월 쌓였던 신뢰가 천천히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정호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방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그 순간 그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몸이 굳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날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한 채 어색한 표정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정우는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명희야,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쓸쓸해졌습니다. 이정우는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집을 떠나며 남긴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와 애써 감춘 표정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동네 마트에 들렀다가 우연히 친구 김영석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근처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석은 이정우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야, 정우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얼굴이 많이 상했어. 그냥 요즘 조금 생각이 많아서 그래.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영석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이제 좀 편히 살아야지.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근 두 아들과의 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영석은 잠자코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정우야. 요즘 자식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라. 가끔씩은 부모를 돈줄로만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 말에 정우는 마음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준혁이랑 민재는 다르겠지. 그 녀석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영석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조심해라. 요즘 세상은 변했다. 정우는 영석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두 아들이 정말 자신을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돈을 위해 다가온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가 자주 찾는 동네 공원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들 사이로 걸어가다 우연히 귀에 들어오는 대화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를 집에서 쫓아내는 일도 있다더군. 맞아, 얼마 전 뉴스에서도 그런 걸 봤어. 재산 문제로 싸우다 결국 법정까지 갔다더라. 참 서글픈 세상이야. 자식들한테 기대는 것도 이젠 위험한 일이 됐어. 그들의 대화는 정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졌지만 다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두 아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준혁과 민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강변에서 물장구를 치며 웃고 있는 두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새하얀 교복을 입고 수줍게 미소 짓던 모습. 명희와 함께 가족여행을 갔던 사진들까지 모든 장면이 그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 아들들이 집을 찾아와 재산 문제를 이야기하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다시 한번 두 아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큰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전화를 받지 않다가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혁아, 너 요즘 많이 힘드니?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보렴. 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그냥 요즘 조금 바빠서요. 정우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작은 아들 민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민재 역시 비슷한 대답을 하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더 이상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곱씹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정우는 두 아들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고요한 풍경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요즘 부쩍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두 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두 아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일까?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지난 세월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는 문득 병원에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날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명희가 떠난 이후 병원이라는 곳을 멀리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건강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그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심전도와 혈압을 체크하던 의사는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심장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요? 네, 요즘 좀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혈압도 높고 심장 근육에 무리가 가는 징후가 보입니다.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십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말이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오랜만에 집안 대청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오래된 서류와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내 명희가 남긴 편지들도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 한 장을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명희의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떠나더라도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그 애들이 혹시 어려운 일에 부딪히더라도 당신이 곁에서 도와주면 그 아이들도 분명 올바르게 살아갈 거예요. 당신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두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던 그 순수했던 두 아이들. 어머니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던 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차가운 반응이 떠오를 때마다 손이 망설여졌습니다. 그 순간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우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일까? 두 아들이 찾아온 걸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아들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는 다른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재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재야,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웬일이니? 민재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민재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도 요즘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너무 큰 짐을 지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이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재의 어깨를 다독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민재야. 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그러나 그 순간 정우는 민재의 눈빛에서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들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갈등의 조짐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재가 다녀간 후로 이정우는 잠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자신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꺼림칙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현관을 나서며 남긴 어색한 미소와 흔들리는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이정우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늘 하던 대로 연금 통장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은행 창구 직원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은 잠시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큰 금액을 출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출금? 아니요, 난 그런 적 없는데요. 그 순간 이정우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모니터를 확인한 후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기록을 보시면 최근 2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 원씩 출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정우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가까스로 숨을 고르며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큰 금액의 출금 내역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 직원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혹시 출금할 때의 CCTV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고객님. 그 부분은 보안팀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보안팀 직원이 이정우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켜고 해당 날짜의 출금 영상을 띄웠습니다. 이정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출금이 이루어진 날,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꺼내는 사람은 바로 작은 아들 민재였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통장과 인감 도장을 꺼내 직원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화면 속 민재의 표정을 보며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어딘가 불안한 듯한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보안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영상 혹시 복사할 수 있습니까? 네, 어르신. 본인 확인 후에는 가능합니다. 정우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조작하더니 USB 메모리에 해당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온몸이 굳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큰아들 준혁이 이 일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민재가 혼자 저지른 일인지 아니면 두 형제가 공모한 일인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우는 곧바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은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갈게요. 약 30분 후 준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혁아, 솔직히 말해라. 혹시 너와 민재가 내 통장을 가져간 적 있니?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아버지 통장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준혁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우는 그를 향해 노려보듯 물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민재가 내 통장을 들고 은행에서 돈을 찾는 장면이 담겨 있다. 너도 이 일에 함께 한 거니? 준혁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얼굴에는 억지로 감춘 분노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너희가 내 노후 자금을 몰래 빼돌리는 게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냐? 정우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 아들에게 속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두 아들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명희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오랜 세월 쌓였던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이정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몰래 빼간 사실을 알게 된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두 아들에 대한 실망만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진짜 속내를 명확히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거실에 앉아 두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강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두 아들. 그들의 밝은 미소가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진이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과 인감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에게서 훔쳐간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그가 평생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친구인 박정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우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우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정민아, 나 좀 도와줘야겠다. 중요한 일이 생겼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USB 메모리에 저장된 CCTV 영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그래,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 알겠다. 그럼 내가 내 집 근처로 갈게. 거기서 이야기하자. 1시간 후 박 변호사가 정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영상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민재 아니냐? 그래, 내 아들 민재다.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간 증거다.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정우의 눈을 마주하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야, 이거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단지 돈 몇 번 인출한 걸로는 큰 법적 대응이 어렵다. 두 아들이 더 큰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봐야 해. 정우는 박 변호사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 몇 번을 빼간 문제가 아니라 두 아들이 더 큰 계획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로서의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며칠 후 정우는 평소 자주 가는 동네 시장에 들렀습니다. 그는 우연히 동네 주민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정우를 보자마자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슬쩍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들의 반응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시장 입구 근처에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김영숙을 만났습니다. 김영숙은 정우를 보자마자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그래, 영수가 요즘 잘 지내지? 네. 근데 아저씨, 혹시 요즘 집안이 시끌시끌하신가 봐요? 정우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왜 그런 말을 해? 그게 며칠 전에 큰아들이랑 작은아들이 시장에서 말다툼하는 걸 봤거든요. 둘이서 뭐 돈 얘기를 하면서 언성을 높이던데 혹시 아저씨랑 관련된 일은 아닌가 싶어서요. 정우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일은 아니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러나 그의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시장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점점 더 불길한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자신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이정우는 다시 박정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 아들에게 속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선 정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의 얼굴을 살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정우야,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냐? 정민아,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정우는 USB 메모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재가 통장을 들고 은행 창구에서 돈을 빼가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야, 이 정도 증거면 확실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있는 거냐?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노후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한 이상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민아, 난 이제 더 이상 두 아들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이렇게 빼앗길 순 없어. 알겠다. 그럼 우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부터 마련하자. 박 변호사는 즉시 재산 보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모든 계좌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통장과 인감 도장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여 두 아들에게는 더 이상 재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서류에 사인을 하며 차가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집에 돌아와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아, 민재야,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돈을 요구하지 마라. 내 모든 재산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다. 두 아들은 순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곧 민재가 다급한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신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나한테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정우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 아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두 아들은 점점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전화와 문자로 협박을 당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재 역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시도했지만 연이은 실패로 빚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결국 정우를 찾아와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우는 현관문을 열고 준혁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으며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 거냐? 준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꽉 쥐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만 넘기면 제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다. 내가 더 이상 너희의 빚을 갚아줄 생각은 없다. 준혁은 잠시 충격에 빠진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 아들에게 속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 역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정우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민재야, 이제는 너희가 내게서 무엇을 더 가져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정우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된 눈물에 속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두 아들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지켰고 두 아들이 더 이상 그의 노후 자금을 빼앗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최후를 직접 마주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민재에게도 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 역시 다소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직접 이야기하자. 몇 시간 후 두 아들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정우는 이미 소파에 앉아 두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라. 두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두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빼앗으려 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바쳐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다. 두 아들은 그 말에 순간 굳어졌습니다. 준혁은 입을 열려다 말고 다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버지. 저희는 그냥 잠시 어려운 시기를 넘기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정우는 그들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꽉 쥐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훔쳐간 것은 단지 돈이 아니다. 그건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믿음과 사랑이다. 그 순간 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냥꾼에게 들킨 짐승처럼 얼어붙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서서히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명희야,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던 걸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아들을 마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내 모든 재산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다. 너희는 이제 나에게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 순간 두 아들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습니다. 민재는 두 손을 벌벌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아직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정우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두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이미 기회를 잃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믿을 수 없는 이상 너희는 나에게 남남이나 다름없다. 그 순간 두 아들은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두 아들을 거실에서 내보내고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명희야, 이제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때가 온 것 같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두 아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정우는 더 이상 두 아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지켰고 두 아들과의 마지막 대면에서 마음을 굳게 다졌기 때문에 이제는 미련이나 후회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거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맑은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하던 시골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에게는 어쩌면 낯설고 두려운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몇 주간 집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앨범과 낡은 서류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차례로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남긴 상처와 배신의 기억도 이제는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 정우는 작은 캐리어에 필요한 짐을 챙겼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명희가 남긴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힘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니까요. 정우는 천천히 메모지를 떼어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골 마을로 향하는 길, 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빽빽한 건물들과 복잡한 도로가 점점 멀어지고 푸른 들판과 작은 시골집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가 풀려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택시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짐을 내리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들판을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택시 기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시골 생활 즐기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우는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그는 천천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부엌과 거실 그리고 햇살이 잘 드는 방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직은 낯설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따뜻한 안도감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로 사용할 방에 앉아 작은 책상을 놓고 평소 소중히 여겼던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사진은 명희와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이웃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네 어귀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새로 이사 온 이정우입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여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는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수 땅을 갈고 씨앗을 심으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새싹들이 마치 그의 새로운 인생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우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두 아들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